예. 자, 4교시까지 다 계신 분은 아셨겠지만 정보보호에서 이번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5문제, 6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그 CISSP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나오면 이렇게 딱 보면 뭐 프리벤티브, 뭐 어댑티브 뭐 이런 것처럼 딱 겐또로 때려가지고 쓸 수 있겠다 싶으면은 다른 게 없으면은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것까지 CISSP 도메인까지 막 커버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오버로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에 도메인에 충실하시고 이따가 올해 나왔던 문제들 같이 한번 다시 보기로 하시죠. 예. 분야는 이거하고 같고요. 보시면은 자, 보안 쪽에는 정보보 쪽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항상 3개의 축이 있죠.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타는 뭐 그냥 말이 없어가지고 기타라고 넣은 거고, 예. 요 3가지입니다. 자, 요 3가지를 갖고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 중에서 이제 물리적 보안은 기술 사용에서는 뭐 많이 다루진 않고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인사부서 이런 데서 많이 하시죠. 예. 총무부서, 인사부서 이런 데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보보호 또는 저 IT 분야에서 이 IT 도메인에서 다루는 거는 이 2가지 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보안을 말합니다. 관리적 보안 쪽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걸까요? 뭐 지침, 규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관리적 보안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관리적 보안 수립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정보보호 지침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럼 정보보호 지침하면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회사의 모든 지침을 말하는 건데, 회사의 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지침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비중이 있다 싶은 거는 이제 별도의 지침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뭐 PC 관리 보호 지침, 뭐 서버 관리 보호 지침, 뭐 외부 네트워크 연결 이용 지침, 웹 개발 가이드, 웹 개발 보안 가이드 또는 웹 개발 지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PC 보안 지침 하면 뭐 불용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다음에 PC를 갖다가 새로 살 때는 뭐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회사 내에서 누구나 보고서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지침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침만 있으면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누가 이렇게 딱 던져주면 누가 거의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정하는 사람에는 아무도 안 봐요. 법전을 뭐 일반 국민들이 안 보듯이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지침이 먹히게 하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프로세스죠. 예, 그럼 그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돌릴 거냐, 이걸 강제화 시키기 위해서 뭐 아침마다 패스워드를 넣는데 패스워드를 갖다가 몇 자리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갖다 강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보통 보면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뭐 설치를 해서 하게 하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 뭐 외부로 나가는 거를 갖다가 필터링 해가지고 체크를 할 거냐,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야죠. 방법이 없죠. 돌아다니면서 해야죠.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걸 갖다가 강제화 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관리적 보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기술적 보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네트워크, 서버, 뭐 컨텐츠 이쪽들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거는 역시 네트워크 보안 쪽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하면은 과거에는 저 분야를 갖다가 정보보호라고도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른 분야는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이 이제 퍼지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유통되고, 점점점 자료량이 많아질수록 이거는 이제 정형화가 된 거죠. 더 이상 나올 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들이 이제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서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버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접근 제어 쪽은 AAA든 트리플 A라고 그러죠. 저희가 인증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감독하는 거, 요 3개를 갖다가 트리플 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는 보안 영역이라고도 좀 하기도 미묘할 정도로 이게 일반 IT 프로세스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흡수가 돼 버렸어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 거의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이쪽은 오히려 정보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내에서도 이쪽은 거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걸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넘어간 이런 정보보호 모델. 그래서 접근 제어 쪽, 그 트리플 A 쪽 이쪽인데, 사실 그 보안에서 거의 기본이다 하면은 사실은 이쪽 부분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 초기에부터 했을 때 누군가를 갖다가 그 정보 뭐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하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쪽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자, 그 다음에 암호, 그 다음에 이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보보호 관련된 시스템들을 깔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서비스 보안이란 거는 이런 도메인별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여러 도메인들을 갖다가 짬뽕을 해가지고 그 웹서비스다. 여기서 말하는 웹서비스는 웹 퍼블리싱이 아니죠. 그 여러분이면 SOA나 그 다음에 SOAP, UDDI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그 웹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웹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하나를 딱 만드니까 그거에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거죠. 보안 프레임워크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짬뽕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유비쿼터스도 마찬가지. IPTV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IP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IPTV에 특화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멀티캐스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IP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갖다가 IPTV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다 묶어가지고 새로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서비스별로 특화된 보안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안은 MCM 이야기 대충 나눠지지만 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결합해가지고 필요한 요소를 뽑아서 쓰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을 쓰시는 분야도 이쪽 분야의 그런 기법을 갖다가 많이 좀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답을 쓰시는 방안. 자,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제일 위험한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위협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관리기술사 쪽에서는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쪽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는 아니라 굉장히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글씨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다행이네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요거 엑셀 파일이니까 그 엑셀 파일을 갖다가 로드를 할게요. 노안으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엑셀 파일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보면은 요쪽이 좀 요새 빈타죠? 네트워크 쪽. 이거 요새 낼 게 없어요. 낼 게. 기술 발달이 다 끝나가지고 더 낼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빈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서버 DB 쪽에서도 거의 빈타입니다. 이렇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쪽은 몇 개 없어요. 몇 개만 알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컨텐츠 보안 쪽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개만 그냥 딱 외워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개발이 뭐 특별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쪽이 쭉 빈타 때리다가 이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접근 제어 모델 유형도 맨날 나오는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 대응하는데 뭐 별 문제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쪽은 요쪽이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K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접근이 많이 가능한데 여기서 암호화 기술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좀 생소한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난번에 나왔던 SSL처럼 SSL은 이미 기술 스펙이 변하지 않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낼 게 없으면 이런 것도 갖다 와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거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분야예요. 접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뭐 순발력을 발휘해서 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분야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암호화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갖다 중점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은
다른 이슈들이 튀어나올 때 그나마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에 좀 강해야 돼요. 물론 암호 이론, 뭐 데스나 AES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 뭐 몇 라운드를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PKI의 그런 기본적인 암호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PKI는 암호가 아니거든요. 암호 프로세스지. 암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암호 자체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거보다도 관리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특히 포렌식 뭐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포렌식도 간단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쉬운 분야고 그냥 수사한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머릿속에 나누면 그냥 평생 사골 오래 먹듯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비스 보안 쪽은 계속 나오는 것들,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왔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 스마트 기기 쪽의 보안이 나왔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보안을 갖다가 잘 조합하시면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없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웹하드예요, 웹하드.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거. 거기다가 기술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뭐 프로비저닝이니 뭐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더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할 때 저런 문제를 딱 보면은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은 그러면 저 문제는 쓸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저거는 별도로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어떤 보안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 클라우드에 대한 컴퓨터, 본 컴퓨터. 클라우드. 본 컴퓨터 서버에. 서버 내에 있는 거. 네. 예, 또 다른 분. 정보 유출. 또. 예? 인증. 그런 것들 엮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클라우드 본 서버 내에 있는 거, 이거죠. 이거 갖다가 아시는 지식 갖다 쓰시면 되고, 인증. 여기 있어요. 갖다가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정보 유출. 관리적 보안 쪽에서 내용 나옵니다. 갖다 쓰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적절히 조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에 맞게 조합을 해야죠. 예.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했죠? 이런 것처럼. IPTV 보안 아키텍처에 맞게 그 내용을 갖다가 얼기설기 넣듯이. 근데 예전에 교재에 넣었었는데, 뺐어요. 너무 도메인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 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아키텍처에 맞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강조할 점이 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역시 자료 유출 쪽에 웨이트를 둬야겠죠. 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조합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 넣어드린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저게 한 3시험 정도 앞쪽에 나왔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때 한참 스마트폰 보안,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죠. 재작년에 스마트폰 보안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대응을 갖다가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한 달 안에 보고서 막 50개까지는 안 가고 한 30개 정도? 거의 매일매일 방통위 대응하는 보고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시의성이 있었겠죠. 예. 근데 약간 이렇게 시기에 바로 맞춰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OWASP가 나왔어요. OWASP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왜 갑자기 다 기록을 안 했네? 왜 안 했지? 한번 나왔었어요. OWASP가 지지난 시험인가에 나왔었는데 2011년도는 아직 안 됐는데 현재 OWASP 나와 있는 건 2010년도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OWASP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이따가 할 거니까 제일 위험한 웹 공격이다 해가지고 10개를 항상 맨날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 2011년 버전은 안 나왔습니다. 2011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나왔고 2010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은 2010년 거를 쓰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저런 거를 쓰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원시적이긴 한데, 그래도 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인증 컨설팅 쪽에 이제 TCSec이라고 하고 ITsec, 뭐 CC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그냥 나오면, C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커런틀리하게 어베일러블 해요. 근데 뭐 TCSec이나 뭐 ITsec이나 이런 것들은 그 CC 이전의 것들을 갖다가 통합한 거거든요. CC 이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합한 게 C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 뭐 이건 피해가야지 뭐. 저런 거 외우느라고 시간 보내면은 인생이 낭비예요. 저런 거는 뭐 그냥 틀리든지 뭐 다른 자신 있는 거를 쓰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적 보안 쪽에 보시면 관리적 보안은 그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왜? 개인정보 때문에. 요새는 무조건 개인정보밖에 이슈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인정보 쪽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의 그 주무기로 삼으세요. 주무기로 삼아갖고 하세요. 이번에도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PIMS 보안 통제 종류 해가지고 PIMS가 나왔고, 그 이전에 어떤 특정 회사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세우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기수분들한테도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온다. 회사를 갖다가 주고 그 회사의 보안,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점이 뭐고 대응책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를 하라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발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안 돼요. 순발력으로. 저도 못해요. 이런 건. 물론 저도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후다닥 쓰려면은 말이 꼬여가지고 저거는 짧은 시간 안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답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답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거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출제 확률이 높은 거를 해야겠죠. 그런 거나 갖고 있는 거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계열, 하나의 회사 사례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으실만 해요. 이거는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A 계열사 보험사 케이스 한 것처럼 저렇게 하나를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에 대한 답안을 제가 썼는데, 답안이 아니라 해설안이죠. 해설지를 갖다가 제가 썼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그리고 그것도 보고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런 거 하기가. 왜냐면 이건 컨설팅 보고서거든. 그 회사에 맞는. 무슨 제조업이면은 지문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국어 시험도 아니지만 지문이 주어지면은 그 지문에서 그 회사의 특성을 뽑아내고, 그럼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어떤 보안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유추해서 보안 위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보안 위협별로 보안 대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아기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안,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서 채점하는 사람들 보고서 혹 할 답안을 만들려면은 그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답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시험 시간에 딱 보고서 괜찮겠네 하고 덤벼들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얕게 접근을 하실 때, 어프로치를 할 때 얕게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가 약간 조금 더 모르는 거지만은 오히려 뻔하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겠어요? 다른 거 다 쓸 거 없으면은 다 일로 달라붙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개미지옥처럼 계속 빠져들면 이거 하나 잡으면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 걸리면은 크게 진짜 좆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항상 문제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시험 칠 때는. 예.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빈출 영역은 다 해라. 요새 빈출 영역은 개인정보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컨텐츠 보안 쪽도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 기술 개발도 다 끝났고, 그리고 컨텐츠 보안이 현재 필드에 적용되어 있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필드에 적용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들이 기술사 도메인에서 뭐 표준 위주로 아무래도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실과의 괴리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어떡해. 그냥 그거대로 해야지 뭐.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건 좀 현실하고 좀 너무 동떨어진 문제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자주 나와. 열받게. 그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 보안은 이 패션이다. 패션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 가지고 다른 도메인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패션이 좀 덜하죠. 그나마 물론 있습니다. 패션이 당연히 있는데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정보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보안 사고 생기면은 바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라 유추 가능하죠. 선관위 이런 거 있으니까는 바로 쏟아져 나오죠. 문제들이. 이렇게 그 패션이 있어요. 정보보호 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별로 없다. 올해는 좀 잠잠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보보호 쪽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옛날 문제 나오거나. SSL 같은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낼 거 없으면은 아주 고리골짝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것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들 빼고는 정보보호 쪽에서는 웬간하면 다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술사는 여러분들이 따시는 이유가 뭐 그냥 단순히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내공을 쌓기 위함이잖아요. 기왕이면 같은 시간 노력해가지고 내공이라도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내공이라도 남아야지. 내공도 안 남으면 그거 완전 시간 허송세월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탈모도 와요. 탈모까지 걸려가지고 막 했는데 내공도 안 넘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도메인을 갖다가 전부 다 섭렵을 하세요. 예.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안에 내용을 갖다가 팍팍팍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좀 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그런 보람이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패션 때문에, 패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었느냐? 2011년도에 최초의 3월 달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내 한 40여 기관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현대캐피탈 정보가 주르륵 다 샌 거, 그 다음에 네이트 정보가 주르륵 다 샌 거, 그 다음에 농협. 이건 뭐 말이 좀 많죠. 진짜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저도 좀 그 정보보호 담당자로서 좀 이해 못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하기가. 물론 아예 그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스톡스넷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톡스넷. 이게 미국에서 만든 그 원격 조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멘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그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주로 중동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스 스카다 시스템을 갖다가 그 원격 조종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날려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실제로. 그래서 뿌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급이라면은 이제 얘기가 좀 되겠죠. 그건 투입과 결과가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투입은 있는데 그걸로 인한 베네핏이 거의 없는 그런 케이스였어 이번에. 그래서 얘기가 좀 됐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원순닷컴하고 선거날 11.6이라서 이거 하도 11.6 그 낙곰수에서 해가지고 날짜도 별로 안 찾아봤어요. 그냥 보면 알죠. 원순닷컴과 선관위의 디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스 개인정보보호 이거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가 또 하나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오면은 이번에 보안 문제 좀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5문제나 나왔는데 다음에 더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인간적으로 내는 사람도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이제 무슨 특히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가 신종 바이러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한번 유행이 되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보세요.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원리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대응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신종 바이러스 중에서 패턴을 벗어나는 것들은 금방금방 대응이 안 돼요. 아무리 백신랩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더라도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반 바이러스 뭐 1시간이나 30분 만에 대응되는 바이러스도 있는 반면에 그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를 타고 퍼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 패러다임이 변하는 바이러스들은 뭐 2주, 3주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뭐 2달까지 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되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라. 자, 그러면 네트워크 보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기술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왜냐? TCP/IP 프로토콜 자체가 얼기설기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왜냐면 ATM 프로토콜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머리를 싸매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쓰자, 대충 한번 해보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적도 힘들고, 그리고 기술이 갖다가 어떻게 더 이상 붙여보는 것도 힘들고, 특히 보안 입장에서는 정보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추적이 가능하느냐, 프로토콜에서는 추적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보안 프로토콜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TCP/IP는 안 그래요. 너무나 속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장비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 딱 이르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TCP/IP 상의 보안 취약점 때문에 더 이상의 무엇을 얹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술 개발을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대신 원리는 알아주셔야겠죠. 원리는 아시고 시험에는 그렇게 큰 웨이트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웨이트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기술사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뭐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예. 자,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되는 게 파이어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파이어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ID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다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이 있었고 이 솔루션이 있었어요. 얘는 탐지죠. 얘는 방어, 막는 거죠. 예. 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이렇게 갔었어요. 얘도 이렇게 갔었고, 두 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거 뭐 두 개 따로 해야 돼? 합쳐줘. 이런 시장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이게 IPS라는 거, 프리벤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여기서 낸 게 IPS다. 그래서 탐지 기능도 있고 방어 기능도 있는. 근데 대신 방어는 뭐가 중요할까요? 얘는 네트워크 중간에 이렇게 덜렁 놓이는 거죠. 네. 탐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빨대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 뒤지면은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당연히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던데 이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주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악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 쪽에서 또 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바이러스 탐지, 그 다음에 사원들이 웹서핑 못하도록 하는 거, 웹 차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항들까지 똘똘마리로 다 해가지고 여러 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 개는 난 잘 설치하면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로 다 해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나온 게 그냥 UTM이라는 장비입니다. Unified Threat Management 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규모의 회사들에서 쓰는 거고 뭐 이거는 대형 망에서 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TM을 갖다가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니에요. 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뭘까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처리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얘를 갖다가 UTM을 갖다가 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에서만 이렇게 쓰고 중소규모에서도 이런 거 제대로 올려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현업에서는 그 뒤에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방화벽 쪽에서는 요런 테크트리를 갖고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근 한 5년 정도의 트렌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맥이 끊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들을 한번 해서 여기 보시죠. 요거 되는 게 방화벽 IPS, UTM. 그래서 IPS하고 방화벽이 지금 공존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방화벽만 파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UTM 기능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IPS 기능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만 나온 거는 이제 많지 않고요. 나와 있는 건 있죠. 뭐 리눅스에 있는 뭐 IP 테이블 이런 기본 소프트웨어 방화벽들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상용 제품으로 파는 거는 돈 안 주죠. 그런 거 팔면은. 예. 자, 요걸 보기 전에 방화벽을 왜 이용할까요?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공부하신 분들은 나를 바보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네트워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원래는 이렇게 개별 PC마다 방화벽이 있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들 지금 PC처럼. 근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 하나만 두고서 PC들은 그냥 알아서 쓰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냐? 당연히 이게 효과적이죠. 관리하기 쉽죠. 얘는 다 깔아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나온 게 방화벽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네트워크 방화벽, 이게 PC 방화벽 또는 호스트 방화벽 이런 개념이겠죠. 네. 요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수천 대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둘 거냐? 이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왜? 보안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안 레벨이 다르다. 재무팀하고 콜센터들하고 같이 섞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 우리 회사 중요한 정보를 빼갈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화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포트가. 네, 그러면은 요 포트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지정해 줄 수 있고 별도의 보안 도메인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로는 갈 수 있는데 이쪽에서 일로는 못 오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가 보안 레벨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존을 분리해서 별도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요게 방화벽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OSI 레이어가 있고 OSI 7 레이어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준용해 가지고 TCP/IP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TCP/IP 레이어 중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쪽이죠. IP 패킷 필터링 할 수 있는 IP가 나오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방화벽의 기본 기능입니다. 4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그 다음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요 네 가지를 갖고서 필터링을 하죠. 기준을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필터링을 하는데 이거 갖다가 좀 부족하다. 왜? 같은 IP에서 들어오더라도 어떤 놈인지를 갖다가 나는 얘가 IP만 갖고는 판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얘가 아이디를 갖다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갖다가 나는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별도의 보안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텔넷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가서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라는 걸 프록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만 하지 않고 쭉 끌어올려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필터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좀 쓰였는데 요새는 방화벽은 그냥 방화벽 기능을 하고 얘는 그 별도의 뭐 인증이 필요하다. 그런 그거는 그냥 인증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하지 굳이 방화벽에 이런 그 포트를 통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거 잘못하다가 방화벽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과부하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쪽은 과부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에서 처리하고 이쪽은 아예 그냥 별개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기는 거는 이런 그 컨셉에 의해 가지고 생겼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 패킷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패킷 필터링은 뭐냐? 이 TCP/IP 패킷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패킷의 헤더고, 그다음에 패킷의 바디로 나누어져 있죠. 패킷 하나를 까보면은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근데 바디에는 이런 그 코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텍스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필터링하는 게 얘예요. IDS, IPS 이런 것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얘만 보고서 하는 거. 얘가 방화벽이죠. 방화벽에도 있고 IPS도 그런 그 기능이 다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얘는 통신 정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해킹 코드가 들어있는가 이런 걸 보려면은 이쪽까지 내려가야겠죠. 패킷 바디까지. 예. 자, 대신 이제 이런 단점이 있겠죠. 이런 뭐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에 이런 그 핵미플리즈라는 이런 그 코드가 있는 놈만 하더라. 있는 게 이제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IDS에다가 얘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를 그냥 등록을 합니다. 이런 텍스트가 들어있으면은 그 패킷을 갖다가 걸러내라. 이런 식으로 아예 등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문제가. 이거 항상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미 등록돼 있는 것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등록돼 있는 것만 잡을 수가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거. 새로운 신종 해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어제 해킹 패턴이 새로 나왔으면은 우리 회사에 그 해킹 패턴이 오기 전에 잽싸게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 회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두 가지가 얘를 갖다가 패킷 필터링, 이 밑에를 갖다가 시그니처 기반 필터링, 요걸 갖다가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이제 기억이 아마 쭉쭉쭉쭉 오실 겁니다. 자, 방화벽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대부분 다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스테이트 프린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제껴놓으세요.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기술도 안정됐고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제낄게요. 그 다음에 내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IDS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렸죠. 설치 위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시그니처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얘기는 다 했는데 이제 답안을 쓰려면은 이제 또 다른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갖다 잘 조합하실 그걸 하십시오. UTM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요 그림은 요건 제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간 레이어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나눠본 겁니다. 뭐 이거 뭐 SSL을 통해 가지고만 가야 된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그냥 레이어를 갖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대로 만드셔도 좋아요. 이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시면 되고, 선택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기 서비스가 수반되어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이거 전부 다 스팸 필터, 바이러스 필터, URL 필터, 이거 전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서비스 업체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듣보잡을 고르면은 나중에 AS 받기가 곤란해진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UTM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격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이 블렌디드 스레시라는 그 말이 그때 잠깐 쓰였습니다. 아주 잠깐. 그래서 이거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건 뻥이다. 공격은 저렇게 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단일 패턴으로 옵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를 노리고 들어오는 게 내가 뭘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메일을 갖다가 당연히 해킹해서 오든가 이렇게 오거든요. 네트워크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뭐 메일도 같이 공격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거의 마케팅 용어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와프예요. 이 계열들이 쭉 나오다가 2005년, 6년 요때 그 웹 쪽의 공격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그 CSRF, 뭐 XSS, 뭐 이런 웹 기반 공격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웹 기반의 방화벽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웹 공격만 전문적으로 막는 거. 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 그림이 오늘 노예처럼 많이 등판을 하는데, 예. 웹 기반 공격들은 이 패킷바디에 어떤 웹 시그니처도 여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웹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세션을 트래킹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만 갖고 하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웹 방화벽을 이용하면은 얘는 실제적으로 진짜 프록시입니다. 진짜 프록시예요. 예.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 웹도 있잖아요. 텔넷도 있지만은 웹도 있고 FTP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을 이용한 프록시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웹을 대응하는 그런 프록시를 만든 게 이 와프입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는 안 됐죠. 과거에는 너무 성능이 안 나오니까, CPU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인텔이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텔은 외계인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서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워낙 미세 공정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외계인 레벨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CPU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프록시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록시로도 이 웹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기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죠. 와프라는 솔루션이. 예. 설치 위치는 똑같습니다. IPS 뒤쪽에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요걸 갖다가 요새는 또 합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 이런 장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안 써요. 자꾸 죽어. 그래가지고 안 써요. 그리고 와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서 쓰일 수 있는 기반 공격들은 거의 대부분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들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웹 애플리케이션을 똘똘하게 만들면 공격이 안 먹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많이 쓰다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똘똘하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개발 보안 쪽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건너가 버렸어요. 아예 개발 보안 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와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이 팔리던 그런 것과는 달리 현재는 또 많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은, 자, 필요성에는 이런 말 써주시면 좋겠죠.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 수준의 균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와프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핑계대기로는 아주 좋은, 핑계를 잘 대야죠. 이런 쪽으로.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인라인 프록시냐, 서버 직접 설치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설치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와프 같은 경우에는. 왜? 얘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IP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가지고 하는 방안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설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놔두시고, 얘를 갖다가 서버에다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인 것들, 웹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버에 설치하는 건데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상용 제품은 전부 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그 웹 보안 기능하고 정책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보안 기능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컨텐츠 갖다가 웹 컨텐츠를 갖다가 알고서 그냥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뒤에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오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안 나오는 것만 보면은 웹 클로킹,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URL과 안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URL을 다르게, 그래서 내부 URL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장점이 뭐냐면은 그 웹 트래픽을 내가 보고서 요 URL이 어떻게 되니까 요걸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하면은 얘가 웹방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해커가 이렇게 들어가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긴 얘 URL은 알아. 그러니까는 요를 우회할 방안을 찾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URL 버전 1인데 이 안에서 쓰이는 URL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버 간에서 이 URL 버전 2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쓰이는 거는. 그러면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서버가 어디 박혀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걸 갖다가 웹 클로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URL을 부여해 주는 거. 유용할 것 같습니까? 유용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와프가 뻗었다. 재앙이죠, 재앙. 얘만 그냥 최악의 경우는 얘만 그냥 걷어내면은 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100% 마비입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요런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지 안 쓰게 되죠. 예. 쿠키 암호화 그 웹서버에서 다 합니다. 굳이 얘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암호화, 요새 주요 정보 전부 다 DB 레벨에서 전부 다 암호화 하죠. 예,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참 보시죠. 이거는 다 개발 보안에서 전부 다 하면 돼요. 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실상을 알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알면은 쓰질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괜찮은 기능들이 있으면은 셀프 러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구축을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주로 쓰는 URL 패턴이나 프로그래밍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가 딱 러닝을 해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은 만약에 다른 다른 사이트에서는 해킹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이 사이트에서는 해킹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서울 이런 데서 보면은 애드웨어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 서울 딱 클릭하면은 별도로 이렇게 창 밑에 하나 생기죠. 그거 애드웨어거든요. 근데 얘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스포츠 서울에 설치된 와프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악성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갖다가 먼저 구축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갖다가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캐싱 기능, 방화벽 기능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와프를 갖다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캐시를 갖다가 많이 결합한 캐시형 와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럼 와프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핑계를 좀 댈 수는 있겠죠. 프로젝트나 서비스 초기에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을 때는 얘를 쓰고, 그러니까 임대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임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는 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핑계거리가 좀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쓰는 데 있냐? 당연히 없겠죠. 누가 이렇게 쓰겠어 할 일 없이. 중간에 네트워크에다가 중간에 하나를 낀다는 거는 특히 큰 대형 네트워크에서 중간에 하나하나 끼는 거 이런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돼서 하고 나중에 빼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자, 다음에 NAC까지 하고 쉬죠. 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말 그대로 이 양키들의 줄임말 있잖아요. 저거는 풀네임을 갖다가 먼저 잘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이제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기본적인 이해 자체를 전제를 잘 하려면 특히
풀네임을 갖다가 잘 알아두세요.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거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다. 네트워크에 액세스 한다라는 거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일반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러붙으려고 할 때 걔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걸 보시고 가면은 컨트롤을 뭘 하려고 할까요? 보안에서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 얘가 보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 사실 NAC라는 거는 NAC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신 분? 한 분? 나머지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 용어라 가지고 시스코의 네트워크 용어고요. 시스코의 마케팅 용어고요. 그 제록스가 복사기가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시스코의 마케팅 용어예요. 원래 중립적인 학술 용어는 쿼런타인 네트워크입니다. 쿼런타인은 격리라는 뜻이잖아요. 격리, 검역. 저 신종플루 검역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복균자로 판단되면은 검사하고 복균자면은 사회를 안 내보내죠. 별도의 지정병원으로만 딱 이송시켜가지고 거기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해서 문제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내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검역 기준이에요. 이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공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인포스먼트 포인트, 폴리시를 갖다가 인포스먼트 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검역하는 그 검역대를 말하는 거죠. 직접 검사하는데 디시전 포인트, 뒤쪽에서 그 사람 들여보내 말어 이거 결정하는 그 데스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동 보안 모듈은 얘는 뭘까요? 병원을 얘기하는 거였죠. 병원.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PC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먼저 얘가 차단을 하죠. 그리고서 문제가 없는지,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악성 코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한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죠. 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네트워크에 들여보낼까요? 그러면은 들여보내? 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안 돼. 걔 문제 있어. 지금 무슨 바이러스면은 얘를 갖고 들어가면은 웜을 뿌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연동 보안 모듈, 바이러스 쪽을 AV 쪽을 연동을 해가지고 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입장을 시키는 요겁니다. 요게 NAC죠. 작동 형태는 뭐냐면은 다 요 부분과 관련된 작동 형태예요.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분야입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업체들 간에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에서 얼마나 그 부하 부담을 줄일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거는 그 802.1x의 포트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아까 스위치에 포트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포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802.1x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거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제가 IP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접근할 때 스위치에 802.1x가 적용되어 있는 스위치를 쓰시면은 아예 네트워크의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거기서 인증을 받지를 못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 하는데 이게 아직 미성숙됐어요. 왜? 스위치를 한번 사면 한 10년 이상 쓰잖아요? 네. 조직이 쭉 깔려있는데 그걸 갖다 802.1x 기반으로 언제 다 받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고, 그 다음에 DHCP 기반으로 하는 거. IP를 받아야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IP를 갖다가 배부할 때 NAC를 갖다 구현하는 형태. MS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파이어월 기반. 이거 둘 다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접근 많이 했어요. 방화벽에다가 룰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가 허용하는 폴리시 떨어지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all deny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폴리시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허용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NAC는 이쪽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이제 조직 적용성이 이게 반발이 심합니다. 왜? 이쪽에서 이거 검토하는 게 얘가 재수 없으면은 이제 한 2분, 3분 이렇게 막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막 몰리고 하면은 이 디시전 포인트 서버 쪽으로 다 쿼리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얘 보내요 말아요 하는 쿼리들이. 근데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에 다 키잖아요. 사람들이.
PC를 한 번에 밝혀가지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후루룩 해가지고 만약에 한 몇만 PC가 몰려있는 조직이다. 뭐 삼성전자 사업장, 뭐 현대 자동차, 뭐 현대 해상 뭐 이런데 막 몰려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욕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빨리 제안서 출력해가지고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 출력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NAC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비즈니스 임팩트를 갖다가 고려를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사놓은 보안 솔루션하고 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느냐, 연동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내 조직 반발이 용디사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저런 그 부팅 타임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보안 정책하고 민감하지 않은 쪽.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공용 PC들 많은데. 예. 관리자가 별로 없지만은 관리자가 별로 없어서 개별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디냐? 뭐 대학교 공용 PC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곳이 이제 가장 큰 그 수요처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이언트 쪽에 그 소프트웨어 쪽에 보안 소프트웨어 대세가 DLP라는 거예요.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소프트웨어의 기능 통합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PN부터는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점심을 좀 일찍 드셔야 되니까 45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신 정시에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시간이 모자라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는 좀 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따라오기가 이제 보안 대하는 분야, 특히 네트워크 분야가 좀 까다로워요. 안 대해보신 분들, 대해보신 분들은 별 문제 없는데 안 대해보신 분들은 좀 까다로워가지고 좀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11시 이후부터는 이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면 되고 또 더 텍스트를 찾아보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만에 시작하겠습니다.